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11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할게요. 문제 1번.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주식 배당하는 경우 다음 중 그 효과로 적절한 거 찾아보십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식 배당을 했을 때 회계처리,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잠깐 기록했다가 결국 주식 발행할 때는 그거 없애면서 대변을 자본금 계정 과목 처리한다. 그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차변은 자본의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회사의 자본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그 효과 적절한 것을 찾아보랍니다. 1번. 미지급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이런 거는 현금 배당을 결의했을 때의 내용이다. 그지? 이거 아니다. 2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여금은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2번이 맞는 지문. 3번. 자본 총액이 주식 배당액만큼 감소한다. 아니다고. 총액은 변동 없어. 회사 자산도 동일 금액만큼 감소한다. 아니야.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 4번. 자본 항목 간의 변동은 없으므로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다. 그지? 그래서 자본 총액은 변동 없지만 회계 처리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지. 됐습니까? 문제 2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맞지요? 2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해서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런 내용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우리가 물건 팔았답니다. 수익 어떻게 측정합니까? 물건 팔 때 받은 돈 있으면 그걸로 측정하면 되고, 외상거래라면 나중에 받을 돈 그걸로 측정한다. 그지? 그 말이 되겠지. 문제 3번 지문.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 손실로 인식하더라. 우리 진행 기준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웠었다. 그지? 맞는 지문.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우리는 3년짜리 공사합니다. 3년 공사 끝났을 때 1억 원 돈 받을 거래요. 그리고 3년 공사에서 예상되는 총 공사비는 8천만 원이야. 그래서 3년 공사하면은 2천만 원만큼 마진 챙길 겁니다 라고 예상했었다 이겁니다. 자, 공사 시작해서 X1년도에 수익, 비용 기록해가지고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X2년이야. X2년도에 공사하다가 갑자기 큰 바위 덩어리를 발견했어. 난리 난 겁니다. 그 바위 덩어리 때문에 열심히 공사했을 때 3년 동안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8천만 원 아니고 1억 1천만 원으로 지금 변경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상대방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슬픈 상황이야. 자, 그때 X2년도의 수익 비용 어떻게 기록했었습니까?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동안에 예상되는 총 그지?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합계액 따져보니까 1억 1천만 원.
총 수익은 1억밖에 안 돼. 그래서 1,000만 원만큼 초과하는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초과액 1,000만 원 손해보는 부분과 이미 인식했던 우리가 X1년도에는 기분 좋다고 이익을 인식했잖아요. 그지? 경거망동했던 그 이익 금액까지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올해의 X2년도의 단기 손실로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을 말로 쭉 소개한 것이지. 2번 지문 맞고요. 그래서 1, 2, 3번, 3번 지문 맞고요. 1, 2, 3번 지문 맞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4번 지문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1, 2, 3번 확실히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4번을 자신감 있게 찍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자, 4번 지문 뭐 출제가 되었으니까 소개는 해드립니다. 읽어봅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앞부분은 맞습니다. 자, 찬찬히 뜯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용역 제공하는 상황인데요.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우리가 원가 투입했는데 그거를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인 상황이 될 겁니다. 매우 슬픈 상황인 거지. 그때는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식하면 안 되겠지, 그지? 앞부분은 당연한 얘기고 뒷부분도 뒷부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좀 불투명한 슬픈 상황이지만 일단 원가가 투입은 되었다 이겁니다. 투입된 원가는 할 수 없이 비용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기록하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용 기록할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뭐 어렴풋이 일리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오케이, 그 정도 느낌 있으면 충분하다. 참고로 출제됐으니까 가볍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웁니다. 정답은 4번. 문제 3번.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 및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십시오. 정부 보조금 받는 회계 처리네요. 1월 2일에 정부 보조금 상환 의무 없습니다. 요거 1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돈 들어왔습니다. 1월 15일에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했고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12월 31일 잔존가치 없고 5년 증액법으로 월할 상각했습니다. 1개월 미만은 1월로 한다. 12월 31일 기계장치 취득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자산 차감법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됐죠? 자료 읽어봤고 회계 처리 찬찬히 뜯어봅니다. 자, 처음에 보통예금 받았어.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근데 이 보통예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써. 기계장치 구입할 때 쓰는 조건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회계처리 대변을 이 보통예금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니까 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안에니 정부 보조금이라는 보통예금에 대한 차감 계정이 될 겁니다. 보통예금 차감 계정. 그지? 100만 원 기록한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기계장치 취득하면서 그 100만 원을 써먹었다고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기계장치라는 자산 증가를 기록하겠지. 얼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주되 이제 자산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위치를 조정시킨다 이겁니다. 원래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없애버리고요. 보통예금 차감 계정은 없애버리고 위치를 뭘로 조정한다고?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옮긴다 이겁니다. 정부 보조금인데 요거는 보통예금 차감이 아니고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에 해당한다.
그지? 100만 원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기계장치를 샀는데 취득원가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나라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결제했습니다. 이거를 취득원가의 차감 항목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정부 보조금 1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돈 든 거 얼마밖에 없다고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재무상태표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인 것이다. 됐습니까? 이게 취득했을 때의 재무상태표. 이제 요 기계장치를 정부 보조금은 자산 차감법으로 잘 회계 처리했어. 자, 이제 감가상각 할 건데요. 5년 증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답니다. 1월 15일 날 취득했는데 1개월 미만은 그냥 1개월로 보아서 1년치 전체를 감가상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자, 순액으로 따질 때 100만 원이 취득원가잖아. 그지? 실제로 200만 원 돈 줬지만 우리 회사 생돈 준 거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된다고? 요 100만 원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100만 원 나누기 5, 20만 원씩 감가상각비 인식하면 된다가 결론이었어.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묻는 문제지. 그러면 회계처리 구직으로 따져보면 X1년도에는 어떻게 X1년 말에 어떻게 감가상각비 회계처리합니까? 기계장치 200만 원이라는 취득원가 가지고 감가상각 누계를 기록한다 그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나누기 5, 40만 원이지. 그다음에 차변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기록하는 거다. 40만 원. 그리고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도 감소시킨다 그지?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킵니다.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의 차감 항목 얼마? 100만 원 나누기 5니까 20만 원만큼 감소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대변에 뭘로 기록한다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감소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왜? 자산 차감 계정이 작아졌으니까 자산 총액으로 따지면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잖아, 그지? 그거를 비용 감소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20만 원.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X1년도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차변에 비용 증가 40만 원 기록했다가 대변에 비용 감소 20만 원 기록하니까 그지? 순으로 따지면 only 20만 원만 감가상각비가 기록된 꼴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X1년 초에는 이렇게 재무상태표 이렇게 기록되고 X1년 말에는 어떻게 재무상태표 기록될까요? 취득원가는 200만 원 그대로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겼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이 원래 100만 원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20만 원만큼 없어졌으니까 80만 원 남았다 그지? 그러면 200만 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80 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20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하면 그지? 80만 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원래 100만 원에서 출발했다가 20만 원만큼 작아지다 보니까 순액이 80만 원 되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열심히 X1년도 회계 처리 분석해 봤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지문 1월 2일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은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지 그지? 오케이. 2번 1월 15일 기계장치 취득할 때 차변에 기계장치 2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차감 계정 없애버리고 대변에 정부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계정을 이렇게 위치 옮기는 회계 처리하는 거다. 맞지 그지? 됐죠? 자, 다시 한번 제시해봤고 자 3번 질문 파악합니다. 이게 틀렸겠지 그지? 차변에 감가상각비 4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여기까지 맞지? 근데 밑에가 틀렸다 겁니다.
차변에 기계장치 차감인 정부 보조금을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그지? 엉뚱한 게 와 있어.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비는 비용 감소가 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와 있다 그지?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판단하셨겠죠? 4번 마저 파악합니다. 12월 31일 그지? X1년도 12월 31일 말하겠지.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80만 원이다. 그지? 뭐 이 말이 되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사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동일할 것이다. 맞는 말이겠지. 우리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어떻게 상각한다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볼 때 정액법으로 그 금액을 상각한다면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 금액은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오케이. 이론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2번.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면 할증 발행된다.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다, 그지? 중심을 액면 이자율에 잡자고 했습니다.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크다고 할증 발행이지 뭐. 3번. 시장 이자율이란 유효 이자율로서 사채의 발행 시점에서 발행가액을 계산할 때 할인율로 적용될 수 있다. 시장 이자율,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 시장에서 이자율 말한다, 그지? 그거 가지고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겨 가지고 올해의 발행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사채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라는 지출이 없다면 시장 이자율 자체가 미래 현금 흐름 땡길 때 사용되는 유효 이자율이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유효 이자율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발행 시점에서 발행 금액 계산할 때 이런 게 할인율 적용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4번. 사채 할증 발행하여 유효이자율법 상각할 때 매년 사채의 실질 이자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지?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 되겠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분석해 봅니다. 사채 할증 발행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애당초 1억 원인 액면 금액인 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하면서 들어오는 돈은 1억 원보다 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만 원. 이런 상황이 사채 할증 발행인 상황이지. 회계 처리 봅시다.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 증가 기록합니다.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뭐 보통 예금 돈 들었다고 가정할까? 보통 예금으로 1억 500만 원 돈 들어왔어. 차이 나는 금액을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50만 원. 500만 원. 그지? 되지? 이렇게 발행 때 회계 처리하고 이자 기록할 때 대변에 이자 비용 기록합니다. 비용 증가. 차변에는 액면 이자율만큼 돈 나가잖아. 보통 예금으로, 보통 예금 또는 현금으로 돈 나가는 거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큼 돈 나간다고 가정할까? 1000만 원 돈 나간다고 가정하죠. 1000만 원. 자, 차변의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1000만 원보다 크다, 작다? 작다 이겁니다. 왜요? 할증 발행 성격은 애당초 발행할 때는 돈이 1억 원보다 큰 돈, 1억 500만 원 들어왔는데 기분 좋은데 나중에 만기 됐을 때 돈 나가는 거는 1억 원만 돈 나가면 되니까 엄청 기분이 좋은 게 할증 발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갚을 때는 1억 원만 갚으면 되는데 처음 발행할 때 돈 들어오는 거는 1억 500만 원 엄청 돈 많이 들어오니까 기분 좋다 이거지. 할증 발행. 그러면 이자 비용 기록할 때는 대변에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이렇게 차변에 적혀서 감소된다 이겁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좀 감소되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감소했다고 가정할까? 뭐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 감소했다고 가정할까? 80만 원. 그러면 차변이 기록하는 이자 비용은 얼마다고? 1000만 원에서 80만 원 뺀 920만 원만 이자 비용 기록한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회계처리 한다고? 기분 좋으니까. 애당초 돈 들어온 거는 1억 500만 원인데 나중에 갚을 돈은 1억만 갚으면 되니까 기분 좋다 이겁니다. 그 기분 좋은 부분이 비용을 작게 만드는 효과로 귀결됩니다. 맞지요?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 기록하는 게 액면 이자에서 상각액을 차감시켜서 기록하는데 유효이자법에 따르면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상각액이 매년 점점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런데 차감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 기록 금액은 매년마다 따져볼 때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맞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념 잡아봤고 이 부분을 이자 비용 점점 작아진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네. 굉장히 샤프한 것 같아. 따져봅시다. 우리 이런 유효이자법에 대한 상각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표를 그렸잖아. 그지? 삼각표 어떻게 생겼습니까? 장부금액에서 출발해서 유효이자법을 내고 액면금액 차감해서 삼각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만 원이 처음에 삼각금액이었어. 장부금액이었어. 105, 000, 000. 요거에 대해서 유효이자율 예를 들어서 8%라고 가정할까? 1억 500만 원 곱하기 8%만큼이 X1년도 말의 여기 X1년도 초고 X1년도 말의 유효이자가 된다. 그지? 유효이자가 그게 얼마다고? 예를 들어서 920만 원이 돼갑니다. 8%로 가면 맞아떨어지네. 그지? 액면 이자율이 10%고 액면 이자율보다 낮은 유효이자율 몇 퍼센트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9% 정도 가정합시다. 뭐 그래가지고 1억 500만 원 곱하기 뭐 9%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920만 원 뽑아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액면 이자가 1000만 원이니까 상각금액이 80만 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상각표 그릴 수 있고 그래서 1억 500만 원에서 80만 원 뺀 금액이 X1년 말의 장부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각표를 그리는데 이 장부금액은 애당초 1억 500만 원에서 출발했다가 어디로 달려간다고? 1억 원으로 달려간다 이거지.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부금액은. 근데 유효이자율 적용해서 계산한 유효이자가 결국은 그 해의 이자 비용 금액이 되는데 요 유효이자라는 비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내가 이자 비용 기록하기 직전의 장부 금액에서 유효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한다. 그지? 유효이자는 처음에 발행할 때 딱 결정되면 그게 계속 적용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계산하는 유효이자 금액은 장부 금액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부 금액은 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면 결국은 매해 인식하는 이자 비용 금액도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액면 이자에서 상각 금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상각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이자 비용이 점점 감소합니다라고 분석해도 되고 삼각표를 떠올리면서 결국은 요 유효이자 즉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그 이자 인식하기 직전의 장부 금액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장부 금액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자 비용도 할증 발행의 경우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맞죠? 굉장히 좀 샤프한 분석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 질문이 틀렸구나. 증가가 아니고 감소한다. 주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이연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연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맞지요? 2번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건 결국 세무조정과 연결시킨다면 플러스 세무조정이면서 소득처분이 유보인 것을 말하더라, 그지? 그러면 나중에는 향후에는 결국 반대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면서 소득처분이 마이너스 유보인 것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미래의 과세소득은 결국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그게 이연법인세 자산. 맞지요? 3번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초과할 때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라고 했네요. 회계 처리, 분계를 좀 분석해 봅시다. 돈 나갑니다. 대변. 법인세 계산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돈 나갈 거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일단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기록했다가 그거 없어지면서 현금 보통 예금 나갈 거다, 그지? 뭐 미지급 세금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진다 이런 거는 대세 지장 없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기록할게요. 현금 돈 나가는 게 세금 내는 게 100만 원이야. 근데 장부에 비용 기록하는 거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기록하는 거는 물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과목 쓰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법인세 비용이 원칙적인 비용 계정 과목이잖아, 그지? 법인세 비용 계정 과목 사용해서 설명 진행할게요. 비용 기록하는 거는 100만 원보다 작은 80만 원만 비용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 차이 금액이 결국 20만 원. 차이 금액이 뭐를 의미한다고?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이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 말을 쓰면 알겠지. 차이 이런 상황에서 차이 금액만큼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로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다. 됐죠? 다만 자,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금액을 어떻게 뽑아냈습니까? 단순히 올해의 증가 감소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올해 말 입장에서 취합된 유보 또는 마이너스보 가지고 올해 말 입장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작년 들어부터 올해로 넘어온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가 있으면 그거랑 비교해 가지고 차이 금액만큼을 올해에 이연법인세 자산 증가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 증가 이런 걸로 회계 처리하는 게 이연법인세의 회계 처리될 겁니다. 즉 작년 들부터 올해 넘어온 것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고 이연법인세 부채였다면 차변회계 처리하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고 이연법인세 부채의 감소로 20만 원이 기록될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장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구를 한 개 추가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에서 차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이거나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의 감소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확실히 틀린 문장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문구를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틀린 지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틀린 거 맞지, 그지? 정답은 3번 되겠지. 4번 X1년에 취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이 회계상 정률법이고 세법적으로는 정액법일 때 그 차이 금액은 X1년도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된다. 따져봅시다. 자, 정률법의 경우에는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금액이 엄청 크고 내용연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감가상각 금액이 작아지는 게 정률법이다, 그지? 그래서 내용연수 초기에는 X1년도 취득했다고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 금액이 엄청 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에요. 근데 정액법은 해마다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똑같잖아. 그래서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률법보다 감가상각비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럼 차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정 해야 될 겁니다. 한도 초과 나왔다, 그지? 그러면 플러스 세무조정 30만 원 이렇게 할 거고 소득처분 뭐라고? 유보가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 뭐가 된다고? 결국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4번 지문 맞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할만하지요? 열심히 좀 문구 수정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직접 노무 원가가 포함되는 원가를 올바르게 표시한 거 찾아보세요.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그래서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고? 직접 노무비다 이겁니다. 그런 거 배웠었지요? 그거 묻는 문제네. 직접 노무비가 포함되는 거를 동그라미 잘 친 거 찾아보십시다. 기본 원가에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갑니다. 제품 원가도 들어가지, 그지? 오케이. 기간 비용은 아니다 이겁니다. 판관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한 거는 1번이 되겠지. 하나랍니까? 문제 7번.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 표준 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차이라는 것은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큰 거를 의미한다. 맞지요? 나. 종합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틀렸지요?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겠지. 다. 조업도가 증가할 때 고정 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더라. 맞지요? 총 원가가 100만 원으로 딱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업도가 1개라면 단위당 원가는 100만 원. 만약 조업도가 2개라면 50만 원. 3개라면 33만 3,300원. 그 다음에 4개라면 25만 원. 그렇게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라. 기원가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틀렸다 그지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매몰 원가를 설명하고 있네. 그와 달리 기회원가는 오늘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걸로만 짝져진 것은 가와 다라고 되어 있는 2번이 되겠지.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당사는 선입표준법에 의해서 조감원가 계산 도입해서 원가 계산하고 있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 가공원가는 야금야금 균일 투입입니다. 물량 흐름 쭉 나와 있고요.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0원이랍니다. 별거 아니네요. 파악합니다. 제공품의 물량 흐름 파악하자.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 물량이 1000개. 투입이 9000개. 왼쪽 집계 그 수량이 10,000개네. 오른쪽. 기말 조용품이 2000개고요. 그럼 완성된 거가 8000개겠네.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니까 요 완성분을 기초제용품 완성분과 단기 착수 완성분으로 나눈다, 그지? 1000개와 7000개.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자, 기초제용품이 완성도가 원래 60%였어. 60%에서 출발합니다. 기말제용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50%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자, 60%에서 출발해서 완성. 7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 2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추었어. 됐습니다.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 7000개는 그대로 적고요. 자, 요 1000개 부분은 60% 출발했으니까 40%만큼 진행됐다, 그지? 400개.
2,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 멈췄으니까 1,000개가 되겠지. 합산하면 8,400이다. 그지? 오케이. 그런데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0원이래. 그러면 투입된 가공비는 얼마겠습니까? 네모 표시한 금액에서 8,400을 나누면 한 개당 10원으로 계산되었대. 네모 표시한 금액은 얼마라고? 84,000원이지 뭐. 정답은 2번.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9번. 주식회사 전사는 원가 관리를 위해서 표준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한다. 고정 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부율은 월 10,000개의 예산 생산량을 기준조업도로 해가지고 계산하고 기준조업도 수준에서 월 고정 제조 간접원가의 예산은 50만 원이더라.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는 50원이고 엄밀히 따져보니까 표준 수량 1시간에서 표준 가격 50원이 산출된 거다. 실제 생산량 및 실제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각각 9,000개와 60만 원일 때 고정 제조 간접원가의 총 차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됐지요? 표준 원가 계산이고요. 그 중에서 고정 제조 간접비에 대한 분석이네요. 실제 원가랑 예산이란 그 다음에 배부액을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지. 자, 예산은 SP에서 기준조업도 사용해서 딱 픽스 시키는 거고, 배부 금액은 SP에서 SQ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됐습니다. 자, 실제 발생 금액은 60만 원. 그 다음에 예산은 SP가 표준 가격 50원에서 1시간 곱하기 기준 조업도가 10,000개잖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 자, 1시간당 50원이고 시간은 한 개 만드는데 1시간 들어. 1시간 곱하기 몇 개? 10,000개잖아. 그지? 1시간 곱하기 10,000개. 이다 보니까 몇 시간? 10,000시간 들었다 이겁니다. 10,000시간 곱하기 50원 해가지고 얼마 계산됐다고? 50만 원 계산되었다 이거지. 그지? 그게 예산. 실제는 여기 적을까? 60만 원. 자, 배부액은 SP가 시간당 50원이지, 그지? 그래서 한 개 만드는데 1시간 드는 게 표준 수량이잖아. 1시간 곱하기 이제 실제 생산량을 고려하자 이겁니다. 몇 개 생산했다고? 9,000개. 9,000개. 그러면 몇 시간? 9,000시간이지. 9,000시간 곱하기 50 한 거가 배부액 되겠지. 9,000 곱하기 50 하면은 45만 원.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 봤고, 구하고 싶은 거는 뭐라고? 총 차이랍니다. 배부 금액이랑 실제 금액 차이를 구해보자.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지. 15만 원 분리.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할만합니까? 정답은 1번.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 집계가 공정별로, 프로세스별로 이루어진다. 맞지?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대상 기간의 총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제조 원가를 계산한다. 틀렸지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프로세스별로, 파이프라인별로 원가 집계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올해 100만 원 원가가 집계되었다고 그거를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수량으로 나눠서 한 개당 얼마 들었습니다라고 파악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은 종합원가 계산인데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 정답은 2번이고요. 3, 4 확인합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공통 부문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핵심이더라. 그지? 4번 개별 원가 계산의 단점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더라. 맞지요?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종합 원가 계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준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은 엄청 손쉽다, 간편한데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개별 원가 계산은 조금 번거롭지만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확도는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다. 맞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되겠다. 문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각 사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지요? 2번. 영리, 비영리 또는 내국, 외국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에 대해서, 괴리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내국인지 외국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문장 소개되어 있고 맞는 지문이다. 3번. 비영리 내국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다 그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only 영리 내국법인한테만 있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비영리 법인은 어차피 회사가 없어지면 그 남은 재산을 관련 법에 따라서 어차피 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지. 됐습니까? 틀린 지문은 3번. 4번.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겠지, 그지?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물었네요. 간이지급 명세서는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근로장려금을 제때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식이었어. 그지? 근로장려금을 제때 주고 싶은데 일반적인 지급 명세서는 대부분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지금 파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좀 수시로 좀 빨리빨리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거 제출할 필요가 있었어. 그 대상은 월급쟁이를 떠올리면 되더라, 그지? 상용 근로소득과 그 실제 성격의 월급쟁이인 특정 사업소득, 그지?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표현했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요 서식을 제출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명세서를 언제마다 제출합니까? 매달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굳이 이러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제출되고 있으니까. 이렇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 제공해서 돈 받는데 그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세법이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로장려금 돈 받는 사람을 보니까 어디 소속이 돼가지고 월급 받는 경우 또는 보험 모집인처럼 실제 성격이 월급쟁이인 그런 성격으로 돈 받는 것뿐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 제공해가지고 기타 소득으로 돈 받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때 제출해 주어야만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판단이 되더라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세부 규정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실무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없던 업무가 지금 갑자기 생긴 거야. 좀 실무적으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좀 실무하시는 교수님이구나라고 추측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런 것도 실무에서 제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입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강사료인데 고용된 상태에서 받으니까 근로소득이겠지? 2번 근무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했답니다. 그거는 기타소득. 근속 중에 행사하면은 근로소득, 퇴사한 다음에 행사하면은 기타소득. 맞습니까? 3번 근무 중인 종업원 또는 계약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도 스탁옵션과 똑같은 논리다, 그지? 재직 중에 받으면은 근로소득, 퇴사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 언제 받았다고 했습니까? 근무 중인, 재직 중일 때 받았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근로소득이겠지. 4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즉 임원의 퇴직금을 말한다 이겁니다. 임원의 경우 퇴직할 때 돈 받는 거에 대해서 한도 테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1차 법인세법상 한도 테스트, 2차 소득세법상 한도 테스트. 그래서 1, 2차 한도 모두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만약에 1차 또는 2차에서 한도에 걸려버린 부분은 퇴직할 때 돈 받더라도 그거 퇴직소득 아니고 뭘로 본다고?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근로소득 아닌 거는 2번이 되겠지.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재계산 대상 자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맞지요? 2번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했다면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과 비교해가지고 면세 비율 차이가 5%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맞지요? 그래서 재계산의 요건이 세 가지였다 이겁니다. 먼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당초에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대해서 안분을 했었어야 되고, 세 번째 요건 면세 비율 차이가 5% 이상일 때 재계산 적용한다라고 공부했고, 그 세 가지 요건을 이렇게 말로 쭉 풀었었다 이겁니다. 맞지요? 3번 면세 비율이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맞겠지, 그치? 그러면 4번이 틀렸겠네. 체감률은 건물의 경우에는 5%, 구축물 및 기타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25%로 한다. 틀렸다, 그지? 건물과 구축물 모두 체감률은 5%, 그리고 그 외의 감가상각 자산은 25%가 체감률이라고 했는데, 그치? 구축물이 5% 아니고 25%가 체감률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됐습니까? 틀린 지문, 정답은 4번.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이거는 과세다, 그지? 각종 교육용역, 그지? 각종 학원들이 전부 다 면세인데 두 개가
예외였다, 그지? 댄스 학원과 자동차 운전 학원 그 두 가지는 과세였다 이겁니다. 지금 면세가 아닌 걸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지. 어렵지 않지요? 정답은 찾았고 2, 3, 4 지문 확인합니다. 2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기부금 말한다, 그지? 면세 항목. 다만 이제 3, 4번 지문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지문이다 이겁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미 답 찾았고 출제되었으니까 가볍게 소개해 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3번 지문. 겸용주택 임대 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라면 상가 건물 임대 용역이 전부 다 면세다 이겁니다. 겸용주택이라는 개념. 거기서 거주하면서 사는데요. 사는 곳의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 있지, 그지? 여기는 살고 가족들이 그 한켠에 좀 공간 활용해가지고 구멍가게 조그마한 거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겸용주택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겸용주택을 이렇게 따진답니다. 요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랑 상가 면적 따져봐가지고 만약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은 그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답니다. 주택의 임대는 전부 다 면세겠지. 그와 달리 주택 면적보다 그 상가 활용하는 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안분한답니다. 안분해가지고 주택 부분은 주택을 빌려주는 거니까 면세겠고 상가 빌려주는 거는 과세겠다, 그지? 그래서 안분하자라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뭐라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니까 요거지, 그지? 전부 다 면세로 보겠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의 용역. 읽어보니까 면세해 줘야 되겠다, 그지? 노령화 사회에서 이런 거 면세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정답은 1번. 지금까지 제 115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